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목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국회 설전 용의로 돌아왔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평론가,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슈 다양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뭐 3특검 수용 촉구하라, 영수회담도 제안했고 투표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세 분은 어제 어떤 제안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김용남 의원님. 마치 그 단팥 빠진 찐빵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1야당의 당대표 대표 연설이면 제일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게 일단 12.3 계엄과 관련해서 결국엔 내란이라는 1차 판단이 예. 사법부에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거와 관련한 입장 정리가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좀 자성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예. 뜬금없이 무슨 16세 투표권은 뭐야? 그래서 이게 제1야당 전반적으로 지금 수준이 문제지만 예. 그 중에서도 대표 수준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솔직히 이건 예. 너무 격떨어진다. 대표 연설에 예.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뭐 일단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보자면은 한동훈 징계를 이제 매듭을 짓고 그리고 대표 연설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네. 정책, 민생, 그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 뭐 이런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였고요. 예. 뭐 어제 뭐 비판할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저는 약간 무난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뭐 되게 뭐 무슨 편의점 도시락 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뭐 별걸 다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가 챙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의도는 알겠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 이후에 거취 표명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재신임 거 투표 관련해서 어떤 예. 입장 밝힐지가 주목됐었죠. 그런 거 궁금해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후에 윤어게인과 어떻게 절연할 거냐 이런 거를 계속 묻고 있는 상황이니 예.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그냥 만 16세 투표 예. 이게 보수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제 예. 보니까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 16세에 음. 투표권 주는 거였어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저는 장동혁 대표 나와서 연설을 하시겠다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박수를 쳐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진짜 보니까 박수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랬어요? 네, 완전 그냥 혼자 그냥 나오는데 제가 보고 갑자기 누가 딱 소리 하나 낸 게 있어요. 딱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박수를 친 것 같아. 친장 내지 뭐 그런 분인가 봐요. 근데 누가 한 번 박수를 예. 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명 모인 자리에서 얘기 듣다가 저거 좀 솔깃하네 박수 쳐줘야 돼서 딱 쳤는데 예. 자기 혼자만 박수 쳐가지고 뻘쭘해갖고 이내 박수를 거둬들이는 듯한 그 모습. 네. 그게 네, 있었군요. 저는 그거 보면은 저거 심리적 분당 상태 당 아니냐 어떻게? 예. 자기 당 대표가 나와서 이제 국회에서 그래요?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그 자당 의원들이 네. 박수도 안 치는가? 또 그다음에 본회의장 반응을 네. 아주 유심히 지켜보신 거예요. 예. 유심히도 안 지켜봤어요. 그냥 이렇게 귀만 갖다 대는데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의당 들려야 될 박수가 어떻게 안 들리지? 그랬군요. 그다음 또 예. 하나가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대표가 계속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네. 김준일 뭐 평론가가 내용은 잘 얘기했으니까 뭐 더 언급할 게 없는데 아니 그렇게 나름 뭐 나쁘지 않았다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335 딴 얘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미 갈갈이 찢겨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요. 네.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네. 뭐 16세니 뭐니 다 그런 것도 저는 뭐 충분히 어떻게 저 당에서 저 소리가 나올까? 예. 그리고 저걸 하나 더 들어가면 사실은 근데 민주당이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비판하면 되지. 니들이 우리가 내리자고 할 때는 그렇게 길길이 뛰고 뭐 교실의 정치와 뭐 청소년들 뭐 정치에 오염시키냐 하던 애들이 예. 왜 니들이 저렇게 그냥 또 엄청 내리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지금 10대하고 20대에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지금 에너지 경제 신문인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적어도 18세부터 29세까지 10대하고 20대 예. 여기 지금 거기는요. 우리 45%인가가 지금
민주당에 반감이 있는 그런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그 민주당은 그런 거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은 솔직히 그거 전혀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알아서 예. 스스로 분열해주고 예. 알아서 야당 역할을 포기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네. 가장 큰 적은 조국당이에요. 예, 그 잠시 뒤에 잠시 뒤에 조국혁신당과 합당 이야기도 해볼게요. 국민의힘이다 말씀드리면 요거는 좀 짧게 좀 그 16세 이나 일단 예. 전 세계에서 만 16세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많지는 않아요. 오스트리아 아니면 쿠바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이고 거의 없습니다. 예. 만 17세는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이 이제 만 17세를 주고 있고요. 만 18세가 제일 많아요. 예. 그래서 왜 만 16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수화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이제 여러 언론들이 예. 그 10대의 극우화 이런 기획 기사를 많이 썼는데 특히 한국일보가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연재를 한 게 있어 9월달에. 그래요. 그때 한국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발생하기 쉽다 이거를 물어봤는데 10대와 20대에게. 20대 남성은 42.9%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는데 예. 10대 남성은 48.8% 더 높습니다. 아.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20대 여성은 35.8, 10대 여성은 39.0. 그러니까 이들이 상당히 일종의 밈처럼 돼 있어요. 사실은 선거 부정이나. 그러니까 약간 어디까지 이거를 극우화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들이 유입이 되면은 선거에 유리하다라는 계산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받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절대 안 받을 거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그거라는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지금 선거 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현재 민주당이나 586들이 보여주고 내로남불 위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10대나 20대 초반의 아버지 세대예요. 예. 저희도 어릴 때 아버지 세대에서 맨날 무슨 반공이니 뭐 정부 비판하면 빨갱이 이러니까 이제 586이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니 북한하고 친하면 좀 어때 예. 이런 것들이 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이 586과 민주당의 내로남불 위선에 그야말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선거 부정 그런 거는 피해 불구하다고 봐요. 네, 여론조사 언급돼서 바로 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였고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5명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자세한 사항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6세면 근데 고1 아니에요? 고1 생일 지나면. 고1입니다. 그러니까 9일부터 투표. 근데 이거는 그럼 영어에서 선거연령 낮추면 국민의힘 저- 보수정당이 정말 유리할 것으로 보세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제 젊은 층에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반중국 정서가 뿌리 깊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예. 뭐 20대 중후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장 상사로 만나는 윗세대에 대한 반감 내지는 뭐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에 대한 반감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특히 20대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들의 주장하는 뭐 분야별로 주장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만 어긋나도 확 돌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맞춰주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큰 거는 맞는 말씀인데 큰 거에서 그러니까는 그분들하고 맞춰야죠. 예. 적어도 취업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건 내로남불하면 안 돼요. 근데 다 내로남불 하니까 그러니까 반감을 갖는 거예요. 예. 네. 부동산 이야기도 또 네, 이따 아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네. 대표잖아요. 무슨 뭐 그래요. 모르는 예. 얘기.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건 아니죠. 전한길 씨가 돌아왔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누구와 같이 갈지 선택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우리도 돌아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거하고 달리 갈까요? 아. 많은 국민들은 달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그렇게 못 갈 것 예. 같은데 사실은 아니 단적으로 예.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고성국 씨는 사실은 국민의힘 막후 실력자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상 뭐 예. 지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그 뭔 차이가 있어요? 전한길과 고성국 사이에. 그럼 뭐 달리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전한길 씨가 본인이 좀 소외되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예. 사실상 소외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주장과 관련해서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은
적어서 걱정이지 그게. 예. 갈라서야 될 것 같은데 못 갈랐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걱정이죠. 김진일 평론가님? 뭐 자칭 보수의 BTS다 보니 전환길이 들어오면서 그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 제가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전환길 씨가 예. 입국장 들어오면서 BTS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뭐 기자 거기에 지지자들에 그러네. 둘러싸여 가지고 막 이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뭐 전환길 씨를 장도혁 대표가 끌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피곤한 존재예요, 사실은. 앵앵대는 존재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거를 내치기는 본인이 너무 좀 그 확고한 리더십이나 지금 지지 기반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극우들, 뭐 강성 보수들은 장동혁은 도구예요, 그냥.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예전에 그냥 박근혜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박근혜 정치인 자체를 그냥 좋아했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려도 논쟁은 있을지언정 신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장동혁은 그냥 버려질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국민의힘은 내전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배후에는 고성국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배현진 의원 징계하는 건이 올라왔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은 지난달 28일에 예. 고성국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배현진, 고동진을 당장 제명하라. 고동진 의원은 이제 거지 같은 의총에서 이제 의총 나와서 이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엔가 윤리위 제소가 된 거예요. 배현진 의원 윤리위 제소가 된 거고 4일에는 패륜정 막말 정성국을 제명하라라는 영상을 올린 다음에 지금 원내 당협위원장이 윤리위 제소하겠다. 뭐 의원직 사퇴해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검토하고 있다. 새 의원이 다 친한계 의원들이잖아요. 예. 전부 정성국 친한 의원까지. 게죠. 예. 네. 전부 친한 게 그래서 고성국이 판에 깔아주고 누구를 제명해야 될지 징계를 해야 돼. 예. 죄송합니다. 예. 해야 될지를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루 뒤 이틀 뒤에 그대로 윤리 제소가 이루어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장도혁 예. 대표가 민생으로 나아가겠다. 뭐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 내전을 지금 종식시킬 수가 없으면은 당은 엉망진창이 될 거다. 야, 그럼 강창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배현진, 고동진, 정성국 의원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징계를 밝긴 밝겠죠. 뭐 근데 이야. 이분들까지 제명할까는 좀 저는 의문이고 뭐 좀 전에 이제 그 전한길 씨가 이제 너 장동혁 선택하라. 예,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뭐 선택하라 그러는데 아마 선택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한과 윤을 다 세트로 정리한다. 예, 이걸로 지금 그런 논리를 지금 장 대표 주변 사람들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윤 대통령 뭐 개엄한 거 일단 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자 그럼 한동훈은 뭐 책임 없냐? 딱 그 밑에서 법무부 장관 하고 예.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켜준 거고 뭐 그러니까 이 하여간 한동훈도 책임이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윤하고 한을 다 정리한다. 윤 전 대통령하고도 절연을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을 절연한다는 거를 하면은 예.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이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다 한을 집어넣는 것이고 또 그런 이제 그거 이제 단식을 한 의미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뭐 내가 당신들한테 엎여 있는 건 맞는데 나도 좀 반대파나 중도층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당 대표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단식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좀 내가 이후에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나에게 영향을 달라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본인이 그 얘기를 맨날 주변 밑에 참모들이 저희 같은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장도혁 대표 너무 공격만 하지 마시고 조만간 반전이 나옵니다. 무슨 반전? 저는 옛날에 좀 나이 든 분들은 아실 텐데 좀 이주일 느낌이 나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는데 도대체 그 뭔가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주일 씨는 진짜 보여줬죠. 그래요? 그래요. 장동혁은 뭐 보여줄 게 없어. 그 뭔가를 그 뭔가가 근데 어쨌든 계속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좀 김준일 평론가 잘 얘기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정치 기반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두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전환길 씨 말 그대로 완전히 그야말로 다시 윤 어게인에 100% 몰입을 하면 그건 자멸한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에 안 맞는 윤한 동시 정리론을 지금 주변에서 계속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계엄에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 당시 당대표 민주당 대표보다 더 빨리 계엄은 잘못된 거고 국민과 막아내겠다고 했고 그리고 18번 이끌고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하는
표를 던지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갖고서는 동시 정리로는 굉장히 그 이치나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갖고 돌파하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또 한 번 그 어떤 그 역풍에 시달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유난 정리론에는 그 배현진, 고동진,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거 친한계 의원도 그렇죠. 포함이 그러니까 된다는 그런 거예요. 거에 이제 일환으로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윤 대통령 계엄 사과를 하는데 예. 대신에 당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행동하는 친한계 이런 사람들은 징계 계속하겠다. 예. 뭐 이런 식의 요거는 논리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당권파들에서 좀 예면은 배현진을 좀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시당위원장을. 네. 예, 서울시당위원장 지난해 9월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예. 그때 표 차이가 50%. 그때 조정훈 이제 3파구 3자전이었지만 사실상 이제 양자구도였고 예. 배현진 조정훈이 이제 붙었는데 예. 45대 43으로 2% 포인트 차로 이겨서 단 50표 차이로. 그랬군요. 그때 근데 오세훈 시장이 좀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배현진 의원 당선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의 흐름이 오세훈 시장이 약간 급발진해가지고 장동영 사퇴하라 지금 한동훈 제명한 이후에 약간 이쪽으로 이제 완전 밀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배현진을 갈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징계가 그러니까 뭐 제명이나 의원직 제명 그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거 충분히 아니 가능하죠. 네. 윤리위에서 징계를 윤리 징계하고 네. 윤리 예.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윤리위에서 나오는 게 제명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지금 1년에 이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 일종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고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좀 없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지적인데 예. 서울시당 위원장은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다시피 서울시당 저 큰 틀에서 광역 단체장 중에는 서울시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 대선급이죠. 예. 준대선급의 이제 그거고 그 다음 기초로 내려가면요. 제일 중요한 뭐센 데가 어디입니까? 결국 서울구청장들이에요. 서울구청장들 웬만한 지방도시 두세 개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그 크고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예. 이걸 놓고 공천 싸움이 치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게 서울시당 위원장이라서 잘 보세요. 지금 민주당 누굽니까? 바로 그 성비위로 지금 아주 이름이 더 알려지시게 되신 장경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 왜 서울시당 위원장 계속 유지시켜 주냐예요. 예. 그런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제일 중요한 데가 또 서울시이기 때문에 측근을 계속 두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왜 장경태에 대한 지금 윤리 감찰 무슨 지시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런 논리가 서울시당 위원장 이 자리 요것 때문에 더 지금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바로 국민의힘도 눈엣가시 배현진 몰아내고 본인들이 지금 편하게 제일 중요한 요직 공천을 좀 말아먹고 싶다 이런 건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왜 저렇게 장동혁 대표를 때리느냐 지금 서울시 밑에 정말 의회 서울 구의회 그다음에 지금 이 구청장 이런 거 공천이 너무 어려워요. 들어보니까 성동구청장 정원호 이제 이분 삼선을 예. 다 했기 때문에 예. 이번 이제 서울시장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성동구청장 이거 요즘 그 밭이 보수한테 좋아요.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그 해볼 만한 지역으로 지금 예. 돼 있어.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응모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갖고 응모자가 지금 씨가 말랐다. 시의원도 안 돼. 김기현 같은 사람 1억이나 주고 지금 민주당에 가서 시의원 시켜달라고 하는 그 자리인데 여기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1억 원 들고 돌아다니면서 시의원 응모하면 1억 줄게 지금 이래도 정도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내가 나갔다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잘못하면은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 선거 비용 보전도 못 받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 보전은 받죠.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극단적인 얘기를 했죠. 제가 네, 또 저 얘기 나올까 봐. 그래요, 그런데 예. 오죽 한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또 국민의힘에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잖아요. 네. 예. 그 조정훈 인재영입 위원장 이제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훈 위원장 임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예. 조정훈 위원장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거는 네. 인재영입의 진정한 그 의지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기하는 사실은 것이라고 볼 그냥 몰라 그냥 예. 우리끼리 어떻게 해볼게. 근데 지방선거 솔직히 답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TK를 제외한 지역에 후보를 못 구해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누구 나와요? 예. 다 전직 의원 중에 뭐 원유철 전 의원이나 심재철 전 의원 정도 출마 의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문은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 중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수원시장만 해도 후보가 없어요 지금 나오겠다는 그래요? 사람이.
후보를 못 구해 예, 지금. 후보를 못 구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제 생각에는 아마 민주당이 분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왜냐면 이제 예. 이 야당이 없는 상태여서 지금 일본 자민당 상황이 돼가고 그러니까 있어서 사실은 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분화할 국민의힘이 가능성이 예. 이 정도 후보를 못 구해서 이거 선거 어떻게 치르냐라는 고민을 할 정도면 사실상 지금 의석은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뭐 선거를 치를수록 계속 쪼그라드는 네.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뭐 합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안에서 이른바 계파 분열이 좀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경쟁하면서 잘하는 계파가 집권에 성공하는 예. 주도권을 쥐면서 근데 선거에 항상 이기는 당은 민주당이야. 근데 그 안에서 변화가 있는 거죠. 실질적인 예. 세력 변화는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자민당은 나라가 높아요. 될 수도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만약 이건 뭐 좀 이따 크게 다루겠지만 네.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친명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이 쪼개져서 예. 오히려 그 민주당 우파 좌파가 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좌파가 이제 민주당 당명을 갖고 있고 예. 그거에 반대해서 나가는 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세력과 연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극단적인 그러니까 왜 잠깐요. 예. 제가 분명히 작년 12월 11일 날 그래요. 예. 조국과 지금 합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 반응 맞아요. 보여줬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때 분명히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는 예. 등 너무 뜬구름 얘기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강력한 여당의 후보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야당. 야당의 예. 야당의 후보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교체될 수 있을까요? 후보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엔 나경원 의원은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그래요?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적어도 현역 의원들은 예. 출마했다가 괜히 배지만 떨어지고 그렇군요. 뭐랄까 당선 가능성이 워낙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TK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현역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죠. 예. 이른바 친윤계 쪽이나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을 텐데 교체할 카드를 못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 후보로는 좀 굴곡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본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은 벌써 4번 하고 이번에 5번째 도전인데 후보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래요. 예.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보이니까 저러고 있는 선거 거죠. 때마다 이 당이 지지율이 높으면 서로 손들고 나가겠다고 네. 하는데 지금 상황은 당이 확실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정말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에 2-3개, 어쩔 땐 4개까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를 어제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딸들을 위한 사이다 정치의 측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찬호 의원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최근에 관련돼서 부동산이라든가 정책 갖고 계속하고 있죠.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원래 이런 정책은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와야 돼요. 예. 대통령은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합니다. 뭐 이런 정도 하는 건데 아주 지금 구체적인 디테일을 대통령이 막 얘기하면서 압박을 막 하고 있잖아요. 예. 연일. 이거는 뭐냐면은요. 당이 지금 이런 부분에 기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지금, 예. 지금 정청래 대표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오로지 지금 어떻게 하면 합당해 볼까? 그래가지고 지금 합당 반대하는 친명 의원들 점심 저녁 계속 먹어가면서 지금 의견 듣는 척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경청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당에서 지금 뭐 정책이나 입법이 없어요 지금 예. 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나서게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예. 대통령이나 이 친명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스피커가 대통령밖에 없어요. 비명 세력 입장에는
김어준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뭐 한마디 하면 울사불란하게 움직여. 좀 전에 아까 그 고성국 하니까는 뭐 지금 예.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김어준 교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도 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는 게 있고 정치적으로도 자기가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면요. 신문 일면톱이나 우리 YTN 뉴스 첫머리가 예. 또 오늘 정청래 대표가 합당 관련해서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소리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톱뉴스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막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 예. 이재명의 뭐 트럼프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트럼프화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SNS 정치를 상당히 본받았고 그거에 이제 긍정과 부정이 있잖아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이 집중되고 정국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집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하면은 다 네. 언론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당도 혼란한 상황인데 예. 그게 헤드라인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이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 또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여론 떠보기죠. 설탕 부담금 아니면 뭐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실제도 트럼프 대통령도 25% 한국에 관세 때린다 먼저 해놓고 예. 아직 관보에 게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또 뒤에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문제는 예.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 갈라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좀 말이 좀 거칠어가지고 대통령이 예. 마귀 막 이런 얘기 쓰면서 예. 이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국회설전 용의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김영남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 시스템이 대의민주주의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국의 명예혁명부터 따지면 한 350년 된 거고 미국의 건국부터 따지면 한 250년 예. 동안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계속 그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정치 시스템이 최근 몇백 년 동안 이어진 대의민주주의에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2000년 전에는 뭐 그리스나 로마에 아크로폴리스에서 딱 이렇게 그렇죠. 주고받았던 가장 그 토론했었던 센 집권자가 직접 나와서 예. 대중과 뭐 대중 앞에 연설을 하면서 토론하면서 예. 정치를 이끌어 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소셜 미디어가 옛날에 이제 뭐 아고라 같은 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한 200~300년 동안 그 이루어진 대의민주주의가 완전히 형태를 바꿔가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 아니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만 예.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도 직접 소통의 형태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특히 1월 하순부터 폭풍 트윗을 날리고 예.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일단 형태가 간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통상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세한 대책을 발표를 하죠. 그렇죠. 지난 정부 때도 지지난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잖아요. 지금은 형태가 장관들은 눈에 잘 안 띄고 예. 눈에 띄는 장관이 거의 없잖아요. 가끔 요새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김정관 장관만 그렇네요.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다른 장관들은 사실 누가 장관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예. 국민들께서. 그리고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 간결한 형태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하는데 예. 이게 정치 시스템의 변화 아닌가? 예. 이게 완전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저는. 김진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SNS 정치를? 아니 뭐 아까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 뭐 한국인 건들면 예. 해가 망신한다 이거 했다가 그거 올렸다가 삭제했죠. 예, 캄보디아 대사에서 항의하고 뭐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알겠는데 예. 민감한 외교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좀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활용하는 게 이제 뉴 노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서 이거를 긍정과 부정은 있지만은 뭐 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특히 다른 나라 상대국이 있는 거, 국내 정치가 아니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 외교적 문제를 좀 부를 수 있다 이 생각 들어요. 그래요. 예. 이 대통령이 지난 30일 X에 이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다가 그쪽 정부에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뭐 삭퇴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저는 그 다음에 그 청와대 내놓은 해명이나 외교부 해명이 가관입니다. 뭐 그 강효정 대표 뭐라 그랬나요? 예. 뭐 이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렸다. 세상에 국민이 그걸 예.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까? 그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상의 받았으니까 한 거고 예. 대통령이 외교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런 측면이 실수했나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걸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국민한테 사실상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식의 해명을 하는 것부터가 자세가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외교부도 아주 웃겨요. 그 캄보디아에서 당연히 항의했죠. 항의 어떻게 합니까? 되게 우리나라 그 캄보디아 대사 불러서 항의해요. 우리도 일본이 망언하면 주한 일본 대사를 우리 외교부 차관이 불러서 항의하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뭐 프로세스였다. 그걸 믿을 국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따위로 꼭 보면은 잘못해놓고 이 민주당 정부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하고 팩트가 명백히 틀릴 경우에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거나 한사코 그걸 인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말을 안 해. 끝까지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내로남불 위선의 아주 상징이 된 게 지금 민주당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SNS 정치하면서 이 부동산 집값 정말 안정을 찾을까 여부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세 분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되면 안정이죠? 집값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좀 폭등 없이 예. 이렇게 안정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보통 안정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근데 대한민국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한 예. 1980년대 후반 이후로. 87년 이후로. 네. 항상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하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좀 압박을 하고 예. 이거를 이제 다주택자들을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게 꼭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런데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실패로 끝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수긍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 올라요. 에브리싱 랠리인데 예.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한시적으로는 매물이 나와서 잠깐 그럼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홍보를 할 텐데 예. 어느 정도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인지가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이 서울에나 수도권에 여러 차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서울과 지방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방 거를 많이 먼저 팔겠죠.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지역의 집값은 더 떨어지고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의 12군데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근데 이거 안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를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상에서는 부동산에 매입을 하려면요.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으면은요. 거기는 빈집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다 세입자가 있겠죠.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내보내요.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푼다라는 거니까. 그건 한마디로 예. 윗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에 충실한 다주택자는 예. 지금 빨리 저 전세 든 세입자들 나가주세요 하는데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다 보호책 많이 해서 버틸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예. 방법은 딱 하나예요. 웃돈 따로 별도의 돈을 주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주고 또 큰 집이면 몇억 원 주고 그러고서 그 생돈을 주고 예. 그러고 지금 나가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거는 생각이라도 좀 하고 지금 하고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5월 9일까지 다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그 대통령 말만 보면 그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 계약금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계약금 얘기 누가 했어요? 그 밑에 대통령 실장이 얘기했어요. 대통령 말만 보면 5월 9일까지 계약 모든 그 거래를 완료해야 돼요. 예. 그런데 벌써 그게 말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밑에 대통령 실장이 그 단서를 계속 달기 시작하잖아요. 예. 지금 여기부터가 너무 거칠고 너무 디테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최소한의 디테일도 지금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일단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뭐 계속 오른다.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르는 거는 지금 상가 등을 비롯한 상업용 부동산은 난리예요. 지금 폭락하고 있고 그 세입자를 못 구해서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파트 뭐와 관련해서도 지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서울 일부 지역이 이제 오른다는 얘기인데 언론에서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오로지 서울 지역 아파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부동산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름을 적어도 제목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주택 시장으로요. 그렇죠. 예. 서울 아파트 대책인 거지 이거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SNS의 핵심은 뭐 집값 안정, 뭐 부동산 안정도 있습니다만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 투기를 막겠다라는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보완책이 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는 얘기는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택 가격별로 해갖고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25억 넘어가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되던가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그러면 집값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그렇죠. 예. 적어도 현찰 수십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 아니면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보완책이 좀 나와야겠죠. 투기 세력이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투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집 두 채 있으면 다 한 채만 있어도 지금 투기예요. 강남에 있으면 투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당신 뭐 한 10억에 샀는데 지금 30억 되었으면 투기고 다 그런 겁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도 지금 오늘 대통령이 그거로 가는 것도 지금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오늘 그거 올린 것 같은데요. 똘똘한 한 채 관련해서. 오늘 제가 SNS 확인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저 다주택자 보고 마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당장 밑에 마귀들이 많네요. 강유정 마귀, 김상호 마귀 이런 분들은 다 마귀인데 그 기준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귀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분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나름 재테크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름 재테크 한 사람들이 전부 마귀라는 이재명 스탠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거지. 제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분 보니까 이제 집을 내놨는데요. 당장 지금 대통령의 이분 정유현 대변인이 어디를 내놨느냐? 지금 이분이 용인하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를 내놨어요? 용인권 내놨잖아요. 벌써 강남에 똘똘한 채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상호 이분은 진짜 레전드급인데 강남에 다주택 6채입니다. 다주택도 한두 채가 아니고 6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이동에도 또 있는데 이분도 지금 보니까 강남 다주택 내놨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오늘 신문 사설을 보면은 이게 서울 강남에 8 내지 12평짜리 5채 6채인데 그것보다는 구이동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다세대 주택을 처분한 걸로 보인다는 게 지금 언론 분석입니다. 아니 본인 참모, 본인의 이런 사람들부터가 지금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민 향해서 똘똘한 한 채 그것도 좀 아닐걸요? 라고 오늘 하는 거 이 모순을 저는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정정과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마귀라고 얘기를 한 거는 정확하게는 그거였어요. 그 언론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다주택자의 눈물 뭐 점점점 그러면서 오마이뉴스가 보수 언론이 다주택자를 옹호한다. 경제신문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주택자 자체가 마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옹호하는 이런 프레임을 하는 언론이나 여기가 마귀다라는 걸로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걸 뭐 옳다라고 고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표현 안 써야 된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하고 있다라가 꽤 높게 나옵니다. 잘하고 있다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를 뭔가를 쇼맨십을 저는 대통령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강한 리더십. 그게 뭐 천하람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뭐 개딸들은 만족하기 위한 사이단지 그건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복잡해요 사실. 근데 무조건 저는 비난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다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다만 이제 뭐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용인시에 거나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상속받은 그런 거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거는
그 서초구에 있는 예. 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를 지금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데 뭐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예. 최성하 해외 언론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뭐 이성원 국토교통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등등등이 다 다주택자거든요. 예. 이분들은 뭐 할 건지 뭐 이거는 억지로 팔라고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딜레마들이 지금 계속 산적해 있다. 그렇네요. 예. 대통령의 그 SNS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보고 또 억지로는 팔라고 안 하겠다. 본인 자기 부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국민들 예. 입장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예. 내 부하들에게는 억지로 안 팔, 억지로라고 팔게 하지 않겠다. 지금 주정이 국민한테 하는 말은 분명히 지금 억지로라도 파세요 같은 느낌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 그 의중을 잘 읽어야지. 자, 지금 뭐 우리 국민들 그렇게 여유 없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분명히 참모들이요, 참모들. 예. 앞서 잠깐 우리 용의로 모두에 있었던 민주당과 조국혁 신당 합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합당 갈등 뒤에 친명 대 친문 친노가 있다 이런 네. 분석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죠. 예, 그건 뭐 명청 대전에 예. 지금 조국당까지 명청조 지금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은 거고요. 그래요. 오, 지금 뭐 최근에 정말 눈에 띄는 게 김민석, 이현주, 또 누구죠? 강득구, 예. 황명선, 거기다가 이제 이재강, 또 진성준, 그다음에 더민초 연속으로 지금 했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친명 세력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게 지금 내홍이 아니고 내전이 아닙니까? 예. 반대로 지금 정청래 대표 요즘 하는 게 뭐냐 식사 정치예요.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점심, 저녁 그 다음날 또 점심 계속해서 지금 만나면서 예. 대통령은 부동산과 민생에 골몰하는데 지금 여당 대표는 자기가 합당 이런 론에 반대하는 지금 사람들 만나갖고 경청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위원 회의 때 그 최고위원들끼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최고위원들끼리 저렇게까지 충돌을 지난번 월요일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사생결단이에요 하고. 지금 이거. 네. 보통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이건 사생결단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2014년도, 15년도에 봤어요. 많이 그랬었나요? 봤어요. 예. 그때 이제 김무성 당시 당대표하고 서청원 최고를 비롯한 이른바 친박계하고 비박과 새누리당. 친박에. 비박 친박 때 최고위원회 하면 카메라 들어와 있을 때도 싸우지만 카메라 나간 다음에 그래요? 비공개회의 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요새 최고위원회 하는 거 보면 정청래 당대표를 바라보는 이현주 최고의 눈빛을 잊을 레이저빔. 수가 네, 없어요. 레이저빔. 근데 저는 예. 아니 뭐 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없는데 이 권력 투쟁이잖아요. 이거는 네. 권력 투쟁에 뭐 선악이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청래 대표를 많이 비판하시는 논조로 강찬호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네. 뭐 다들 이제 뭐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자기가 선호하는 거는 있겠지만은 저는 예. 이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의 프레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니 정치인이 권력 투쟁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느냐라는 거고 전 용어는 정확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내분입니다. 네. 국힘이 내전이에요. 왜냐하면은 내전은 뭐냐 전쟁은 뭐냐 국민의힘은 지금 상대를 죽이겠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 죽이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분이 있는 거고 설득 작업이 그래서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는 있지만은 훨씬 더 건전하다. 이 부분은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명하겠다 지금 윤리 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인정해줘야 된다. 아니 그런 논리를 하면은 저 국민의힘 권력 투쟁이에요. 장도혁 예.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권력 투쟁이지. 그럼 뭐 그거 권력 투쟁 그냥 객관적으로 여기 저 오늘 한 펀치 하나 날렸습니다. 저기 또 오늘 또 가드 들어왔네요. 이렇게 그냥 중계합니까? 적어도 기준이 뭐냐면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내 권력 투쟁은 당연히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첫째 우선 집권 초반에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합당이랑 가장 중요한 것을 정작 같은 당 식구들하고는 거의 지금 논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합당을 할 조국당 이쪽하고는 굉장히 지금 다 얘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지르는 이러한 그 모습은 그 자체로 그건 비문지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두 번째는 국민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적어도 제가 봐도 외교라든가 또 이제 원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실용 정책 잘하고 있어요. 원전 이번에 새로 짓기로 했고 또 일본 총리하고는 드럼까지 치고
뭐 이게 다 그 나라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굉장히 그 좁게 평가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마다 전부 딴지 거는 세력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조국 혁신당이에요. 예. 거기서 저 원전 지금 왜 그렇게 추가로 진짜 탈원전 왜 기조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토지 공개념 이거 이현주 의원이 지적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토지 공개념 토론회 하면서 토지 공개념 내 신념이고 말이지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이 만약에 합당을 하게 되면요. 그 민주당이 전반적인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중도 실형에서 좀 더 좌클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 물어보고 예, 싶은데 예, 예. 감찬호 의원님 네. 친명입니까? 이거야말로 저 흑백 논리의 저편. 저는 좀 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강하게 공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이렇게 개별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잘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친명이에요? 그러니까 조크를 자, 던졌는데 네. 너무 그래요. 긴장을 예. 날려드시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충동하셔서 아니고 갑자기. 그게 아니고 반격에 지금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조크로 지금 예. 정책을 전환하신 거 아닙니까? 경쟁을 네. 하는 거죠. 정책 네. 경쟁. 그래요. 아니 근데 그 박홍근 의원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박홍근 의원은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당이 더 분열될 수 있다. 압도적 찬성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압도적 찬성이나 압도적 반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1인 1표제 관련해서 중앙위원들 투표를 했잖아요. 예. 6대4 나왔잖아요. 6대4요. 16표 차이라고 들었는데 결국엔 통과는 됐습니다만 아슬아슬하다. 6대4예요. 그러니까 이 합당 여부도 전당원 투표를 붙이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어느 쪽이든 60% 예. 40% 다른 의견이 나와서 압도적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그 이후가 이제 문제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게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대중선거를 통해서는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당선, 적은 사람은 낙선. 그러니까 올로와 나신 게임을 합니다만 예. 합당은 과정이잖아요. 절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올로와 나싱으로 결론이 날 수는 없잖아요. 뭐 합당이 되면 합당 이후에 계속 그 당을 같이 해가면서 꾸려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또 지금과 같이 별개 정당으로 예. 때로는 협조하고 경쟁하면서 따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상당히 관계가 좀 어색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이 그래서 맞다고 보고 예. 그 제가 이현주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밥 먹자 예. 제가 먼저 해가지고 했어요. 식사 정치의 시작이 이제 그건데 네. 거기서 이현주 의원 쪽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의원총회 열자 이거 관련해서 예. 합당 문제 관련해서 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들하고 한 번도 이거 논의가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뭐 그 정청래 대표가 검토해 보겠다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검토해 보겠다는 말은 보통 이제 안 할 때 이제 하는 말인데 그 이후 지금 답이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열리는 의원총회는 본회의 직전에 자 우리 오늘 본회의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찬성표하고 이거는 뭐 맞고 뭐 이런 거. 이런 본회의 직전에 입법 논의만을 지금 하는 의원총회만 있지 지금 당이 지금 이렇게 내전 상태에 들어간 이 핵심 문제에 대한 지금 논의는 예. 의원총회를 안 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당원 파퓰리즘으로 이거 무리하게 예. 지금 합당을 추진하는 정청래 대표의 그런 어떤 지금 노선이 보인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자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합당 추진을 위한 당원 투표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중단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정청래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안 할 보기에는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안 하면 네. 큰일 납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요. 예. 정청래 대표는 지금 무조건 갈 수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만에 하나 부결되더라도 정치적 타격이 있지만은 당원 예. 투표를 안 붙이고 여기서 꼬리를 내리는 거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 당원 이게 투표를 가장 큰 해서 문제는 이겁니다. 예. 이런 결과에 따라서. 공천에서 한 차례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공천 내용. 그다음에 이런 거죠. 예. 1인 1표가 되면 그다음은 무조건 합당 이제 당원 투표 붙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1인 1표제를 지금 한 거예요. 1인 1표제. 그런데 1인 1표제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세력이 많은 대의원의 힘을 20분의 1로 줄인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제 친청 세력이 많은 권리당원 힘은 20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인 1표제를 이렇게 이것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합당이라는 큰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라고 봐야 되고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합당이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된다. 그리고 거기서 또 심지어는 가장 이제 친명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조국 공동대표까지 된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이른바 이제 조국 개혁당 혁신당에서 당원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민주당 당원이 되죠. 이분들이 지금 한 10만 명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 예. 이런 분들한테 아마 입당 선물로 권리당원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그래서 권리당원 숫자가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들은 조딸들인데 조딸들이 전당대회에서는 청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다 표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래갖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한다. 아마 친명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이고 아주 일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능성은 없는데 또 예. 알겠습니다. 네. 합당 제안을 먼저 꺼냈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 투표를 할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지방선거 전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당원 투표 논란으로 이제 당 대표 직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 치러놓으면 전당원 투표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대표직은 지방선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막판에 당대표를 어떻게 바꿔요. 예. 그러니까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지방선거까지는 아니, 지금 체제로 갈 수밖에 그리고 없어요.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후에는 시기적으로는 지방선거 전이 그렇게 정청래 당연합니다. 대표에게는 네. 가장 좋죠. 잘 들었습니다. 용의로 네. 8시 54분 30초 지나고 있어서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김준일, 강찬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